자, 요런 내용을 지금 한 번 끝내는 게 아니라 무려 4번을 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약간 살점 붙여가면서 할 거니까 거의 이제 녹음기입니다. 녹음기.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얘기를 계속 또 하고 하니까, 아주 예전에 학습 능력이 약간 떨어졌던 분들도 합격합니다. 걱정 마시고 꾸준히만 잘 하시면은 다 합격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걱정 마시고 한 얘기 또 한다고 해서 야 쟤는 그냥 녹음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또 얘기 하니까 자, 어쨌거나 전 시간에 뭘 했냐면 공급 함수가 뭐냐면 어떤 재화의 판매량 있죠? 판매하고자 하는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요걸 쭉 나열을 한 게 뭐라고요? 공급 함수다. 요때 해당 재화의 가격과 대림아파트 가격과 판매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죠.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23페이지에 중간 정도의 공급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얘는요, 공급량의 변화다. 얘는요,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해볼게요. 공급의 변화. 자, 어떤 이제 좀 빠르신 분들은 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알겠다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판매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가지고 분석한다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알겠죠?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굳이 써보겠습니다. 써본다면 자,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자, 대림아파트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상에서 판매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자, 나머지 요인들,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1200만원 정도라면, 평당 1200만원 정도라면 3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A점이라 해보자. 몇 점이라고요? A점. 근데 1500만원 정도 좋아진다면 신났죠? 그러니까 5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거를 B점이라고 한다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올라간 거죠? 곡선 상에서 움직인 거죠? 그죠? 이거 직선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것들 커브 형태로 그려집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곡선이라고 해줄게요. 알겠죠?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왜 A점에서 B점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A점에서 B점으로 간 이유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럼 만약에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자, 지금부터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 판매량이 증가했죠? 요거를 공급량이 증가했다. 해줘야 됩니다. A점에서 B점으로 가면 뭐라고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얘는 뭐라고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할 수 있죠? 공급량이 감소했다. 자, 이번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가격, 얘는요, 수량. 요거는 대림산업 입장에서 볼게요. 대표적인 기업인 대림산업 입장에서 이 회사는 평당 한 1200만원 정도라면 몇 평이라고요? 3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3000평. 이 점을 찍어볼게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1500만원 정도로 좋아진다면 몇 평이라고요? 5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5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 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팔려고 했었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작년 말까지. 근데 올해 초에 얘들 R&B 부서 있죠? 그러니까 연구개발부서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아파트량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반으로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건설업자한테 그 노동자들한테 좀 안 됐지만 어쨌거나 얘들 입장에서는 자,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옆에 땅을 좀 더 구입해서 평수 늘려서 더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기술이 부쩍 향상되는 바람에 뭐라고요? 한 4000평을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00만 원 정도라면 5000평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6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움직인 이유는 요게 변해서 그런죠. 요게 변해서 그렇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알겠죠? 곡선 자체가. 자, 이번에는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회사가 올해 초에 연구소에서 개발 실적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개발 실적이 하나도 없답니다. 기술 실적이 증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요번에 자, 갑자기 얘들은 수입 자재, 건축 자재 반은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자재 가격이 더블로 폭등했다는 얘기죠. 폭등했죠. 자재 가격이 폭등한 바람에 자, 보세요. 원래는 얘들이 갖고 있는 가용 자본이 요만큼인데 그동안 요만큼을 건축 자재를 구입한 데 썼다는 얘기죠. 근데 자재 가격이 폭등한 바람에 이만큼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가지고 생산하려니까 아무래도 생산에 차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원래는 어디 갔어요? 원래는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급하려다가 좀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2000평 정도로 1500만 원이라면요 5000평을 공급하려다가 4000평으로 줄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자, 곡선 자체가 이번에 왼쪽으로 움직였네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죠? 지금부터 얘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하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굳이 써보겠습니다. 자, S에서 S1으로 이동했다. 이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반대로 S에서 S2로 이동했다. 이럴 수 있죠? 그걸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했다. 할 수 있죠? 공급이 감소했다 해줘야 됩니다. 자,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조잡스럽고 복잡스러워 보이네요. 이렇게 안 되겠다.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게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거를 쭉 연결한 걸 뭐라고요? 공급 함수인데, 이 중에서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런 형태로 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때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이유는 가격이 변하면 뭐라고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아주 쉬운 거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23페이지 왼쪽 23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자, 이런 걸 뭐라 하면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공급을 뭐라고요? 변화시킨 요인인데, 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생산 기술의 향상이 있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고, 자, 자재비라든가 노동자 임금 등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겁니다. 알겠죠? 공급이 뭐라고요? 증가한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맨 위에 자, 3번에 공급면에 있어서 타재와의 가격 변화 있죠? 요거는 옆에다 이렇게 선 다음에 1월 이렇게 써놓으세요. 언제 한다고요? 1월 달에 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안 하는 것들은 다 언제 한다고요? 1월 이후로 할 겁니다.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거의 다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밑에 볼게요.
세금의 변화다에서 법인세가 인상되면 정부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공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꾸로 정부에서 아파트 많이 지으라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하죠. 그럼 지금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할 겁니다. 공급은 뭐라고요? 감소하는 겁니다. 알겠죠? 공급의 감소. 그다음에 올해는 유독히 자연재해가 감소하거나 요 지역에 건설업자가 예를 들어 요 신도시 지역이 원래는 그 건설업체가 한 20개 정도가 들어와서 아파트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30개가 막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지역의 공급은 뭐라고요?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역 전체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맨 아래 길잡이 지문이다 해서 1번 볼게요. 1번. 자,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는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자, 곡선상에서 점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점을 타고 이동한다. 이거를 곡선상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맞는 편입니다. 전부 다 맞는 편입니다. 2번 볼게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그만큼 공급은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택 공급은요 증가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네요. 죄송합니다. 자, 임금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해줘야 돼요. 아이고 이거 어째 뭐가 앞으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책이 나가갖고 감소한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공급이 증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소한다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미처 못 바꿨네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주택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 지역은 공급이 그만큼 더 증가할 수 있죠? 지역 전체는. 그 다음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 대부라는 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건설업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요 건축 대부해 줍니다.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라고요? 건설업자한테 빌려주는 금액을요 건축 대부라 하는데, 건축 대부에 따른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빌리고 싶겠죠. 더 많이 아파트 지을 수 있겠네요. 이것도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원가가 절감됐다.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토지가 싸니까 땅 잔뜩 구입하고 싶겠죠. 그래서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건 전부 다 모두는 주택의 공급 곡선을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어디로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게 이겁니다.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죠. 네,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요거 여태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테마까지 딱 끝난 겁니다. 이렇게. 자, 약간 뭐 처음에 할 때 어렵게 느껴지긴 하더라도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할 거라고요? 무려 4번을 반복해서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계속 할 겁니다. 네, 걱정 마시고 그때 하면 돼요. 되셨죠? 자, 어디 뭐 틀린 거 있나요? 1번에 1번? 맨 위에 자연재해 감소. 예. 매도자 공급자들. 아까 공급자가 아까는 한 10개 업체가 이 지역에 들어온다면 신도시 해상 지역에 들어온 경우에 비해서 한 30개가 들어오기 했다는 얘기죠. 건설업자가 한 30개가 들어온다면 그만큼 아파트 더 지어야 안 지어져요? 더 지어질 수 있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언더스탠? 모른다 스탠? 언더스탠?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장 전체. 자, 이렇게 해서 했고 이제 이번엔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
예. 아니, 가격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자, 이 아파트 지을 사람이 이 지역에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20개 정도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 30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만큼 아파트 더 지어야 안 지어져요? 더 지으려고 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나요?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 할 때는. 공급자의 수가 증가했대. 예, 매도자가 공급자예요. 매도자가 만들어 팔려는 자를 매도자. 다른 말로 공급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나 매도자나 공급자나 일단 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언더스탠? 모른다 스탠? 예? 뭐 아직도 꿍시렁꿍시렁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뭐라고요? 균형이다. 이렇게. 자, 균형 세 번째 어디를 25페이지 있죠? 요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 전체입니다. 아까 그 지역 있죠? 시장 전체에서의 그 가격과 수량인데, 시장 전체에서의 소비자들의 수요곡선 있죠? 전부 다 합친 거, 이걸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 해줍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합친 걸요 시장 전체 수요곡선. 알겠죠? 이번에는 아까 그 지역에 아까 지역 있었죠? 이때 아파트 지으려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겠죠? 건설회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의 하나하나의 공급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이거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곡선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에서 이걸요 이퀄리티 해줍니다. 뭐라고요? 이퀄리티 해갖고 균형점 해줄게요. 뭐라고요? 균형점.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다.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균형 수급량 해주는데, 자, 이때 이걸 왜 균형점이라 하냐면, 자,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공을 딱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죠? 근데 발로 여기다 탁 차게 되면 위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얼마 안 있으면 왔다리 갔다리 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반대 이쪽으로 탁 차니까 또 이쪽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해서 다시 돌아오죠. 항상 요 점에 머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균형점이다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균형 가격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있죠.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내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죠. 물론 첫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요? 수요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 가격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꾸 요점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균형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점이라고요? 균형점이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자, 만약에 자, 이 시장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치볼게요. 시장 충격에 따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한 양은 이만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뭐라고요? 사려는 양을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가격에서 팔려는 양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뭐가 되면 공급이 초과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초과됐다고요? 공급이 초과됐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 곡선은 사려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 공급선은요 팔려는 양을 얘기하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이만큼 구입하려고 하죠. 근데 이 정도 가격에서 이만큼 팔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뭐가 생겼다고요? 초과 공급이 생겼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자, 저 아파트,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자, 아파트 살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무려 500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떨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다고요? 떨어짐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요즘에 그 김장철 아닙니까? 어떤 철이라고요? 김장철인데, 마늘을 살려는 아줌마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마늘을 팔려고 나오는 아줌마는 한 200명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때는 누가 힘이 있어요? 자, 마늘을 사려는 사람 있죠? 살려는 사람 있죠? 이자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래서 잘 보고서 싸게 파는 아줌마한테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줌마들, 팔려는 아줌마들은 경쟁적으로 저 팔려면 어쩔 수 없이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해요? 자, 다시 해요? 다시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과 수요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자꾸 싸지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반대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고 했죠? 아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합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을 줄이고 싶다.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안 팔겠다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어쨌거나 물건이 한 개라도 남는 한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요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더 이상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반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다 쳐볼게요. P2 수준으로.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자 사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팔려는 양 요거밖에 안 되는데 사고자 하는 양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수요가 사고자 하는 양이 초과됐다 해서 뭐라고요? 초과 수요다 아십니다. 무슨 수요라고요? 초과 수요. 그러면 이렇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자, 저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팔려고 내는 거는 5채밖에 안 됩니다. 몇 채라고요? 5채. 근데 한 300명이 가서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늘을 팔려는 아줌마는 5명밖에 안 되는데 몇 명이라고요? 5명. 마늘 사겠다는 사람이 500명이 가서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죠. 이때는 파는 사람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잘 받다가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겠죠. 이겠죠? 그러면 얘들은 마늘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자,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공급의 법칙이 뭐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겠죠? 점점 공급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자꾸 올라가니까 원래는 이만큼 살려다가 못 사겠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점에서. 그래서 자 결국은 이렇게 벗어난다 하더라도 곧바로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요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걸 자, 이 경제학은 크게 거기 뭐 여러 가지 학파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따진다면 이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고전학파가 있고 뭐라고요? 케인즈 학파. 자,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논리는 자, 아담 스미스라든가 이 사람 이후로 자,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 균형 가격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균형에서 벗어나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는 경우를 하더라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항상 균형점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자, 시장은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된다는 얘기죠. 가만 놔두더라도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 시장 개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방임주의다 해갖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알아서 균형점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럼 항상 시장은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일치한다. 그러니까 사려는 양하고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경찰 국가로서 그냥 치안만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논리가 뭐라고요?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알겠나요? 네, 케인즈는 그게 아닙니다. 케인즈라는 사람은 자,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 간의 수공업체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물건은 몇 개 안 되는데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자, 이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물건이 막 남아두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죠? 물건이 막 대량으로 막 만들어내니까 남아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도니까 자, 그 점점 시장에는 물건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창고에는 안 팔린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안 팔린 물건이 쌓여 나가니까 기업들은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전부 다 실직자는 무지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실업자도 무지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그리고 소비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소득도 감소하죠. 전부 다 실업자만 수두룩하니까 소득도 줄어들죠. 소비도 줄어들죠. 그럼 점점 뭐라고요? 창고에 점점 안 팔리는 거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물건이 거의 안 팔리는 바람에 한 50%는 실업자였습니다. 몇 프로라고요? 50% 실업자. 그러니까 경제가 엉망이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왜 이렇게 그냥 놔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간 산업도 일으키고 소비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런 거를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걸요 케인즈의 논리라는 겁니다. 무슨 논리라고요? 케인즈. 그래서 결국은 케인즈의 논리에 따라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폈습니다. 뭐라고요? 뉴딜.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이 1940년대 후반 전후로 해서 루즈벨트가 있고, 1930년대 전후로 한요, 루즈벨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케인즈의 논리에 따라서 시장에 이제 직접 개입한 겁니다. 개입해서 기간 산업도 막 직접 일으키고 막 이랬던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이제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걸 뭐라고요? 케인즈의 논리입니다. 알겠나요? 케인즈의 논리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논리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이제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업자도 없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미국 경제가 좋아진 거는 이런 케인즈의 논리보다는 사실은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뭐라고요? 2차 세계대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처음에는 개입을 안 했다가 나중에 개입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개입하기 전에 군수산업, 무기를 엄청나게 만들어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군수산업, 전쟁 물자 같은 거 있죠? 옷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파니까 군수산업이 점점 좋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죠? 군수산업이 좋아지니까 다른 경제까지 파급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다 결국은 이거 막판에는 미국이 직접 개입에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했던 겁니다. 알겠죠? 승전하면서 이 승전국이 어디예요? 미국하고 소련입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있죠. 중국 이런 데가 이제 승전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전국이 대표적인 게 독일 아닙니까? 이태리, 일본 이 정도가 이제 패전국인데, 얘네들이 이제 얘들이 승전했죠. 승전하니까 얘들이 이제 점령했던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을 얘들이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도책 딱 펼쳐놓고서 요건 네가 가져가라, 이건 내가 가져가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포스탐이라든가 얄타 이런 데 모여갖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죠? 근데 문제는 얘들 중에서 이 영국, 프랑스, 중국은 미소가 없었다면 승전하기 힘들었습니다. 거의. 알겠죠? 미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본토에서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진주만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46만 명 정도밖에는 사망자가 없었는데, 소련은 2,600만 명, 얼마라고요? 2,600만 명이 사망했던 겁니다. 무지막지한 희생자를 치르면서 승전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희생하면서 얘들은 가만히 승전하고 끝냈을래나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 앉아서 이제 막 나눠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탁 통치에 들어갔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이제 남북이 갈라졌던 겁니다. 사실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미소에 의해서 분할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죠? 전세. 그러면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시대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알겠나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최상위의 그런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거지, 케인즈의 논리보다 이게 더 강했던 겁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쨌거나 우리는 공부하는 게 케인즈의 논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고전학파 논리 있죠?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라고요? 고전학파. 얘네들은 기본적인 논리가 균형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점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극히 뭐라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바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균형점은 항상 일정 불변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화할 수도 있겠네요. 뭐가 변한다고요? 수요가 변화할 수 있고 공급도 변화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수요의 변화가 있기 전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랄까요? Q0,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 있는 거는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곧바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곧바로 뭐라고요? 다시 돌아온다. 항상 요 점에서 이루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요 지역이, 이 지역이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는 겁니다. 소득 같은 게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 살 사람도 많아지겠죠. 고급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지니까 수요와의 증가가 나타났죠.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양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러면 이만큼 초과 수요가 생긴 거네요. 갑자기 뭐가 생겼다고요? 초과 수요.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디 갔어요? 올라가는 바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고 싶겠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못 사겠다고 줄어드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점에서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올라갔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해주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100문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것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물어봐요. 몇 문제라고요? 한 문제. 한 문제부터 안 물어보니까 그럼 뭘 물어보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과 그 균형량은 어떻게 변하냐, 이걸 물어봅니다. 알겠죠?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은 어떻게 변하냐. 자,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요 Q0.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인구 같은 게 증가하게 되면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한다. 그럼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이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굳이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 올라갔어요? 하락했어요? 올라갔고 균형량이요? 증가했다. 이거 답하시면 돼요. 가격 상승 뭐라고요? 균형량 증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반대로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이걸 왼쪽으로 그리면 되죠?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점을 찍어볼 수 있죠? 가격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하락. 균형량이요? 감소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 그림만 그리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암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암기 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얼른 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하면 수요 같은 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좀 찍어보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어디 갔어요?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자, P0, 얘는 뭐랄까요? Q0. 근데 이 건설업자들의 기술 같은 게 부쩍 향상됐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우리가 건축 자재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우리가 알 게 아니죠. 이거는 건설업자 입장에서 공급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자, 기술 수준이 향상되거나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공급의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합니다. 이거 증가.
여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의 증가는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2점에서 2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점을 찍어본다면 이렇게 점을 찍어볼 수 있죠? 여기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증가. 할 수 있죠? 가격, 하락, 균형량 뭐라고요? 증가. 다시 그래요?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자, 만약에 거꾸로 그 생산 요소 가격이 막 급등했다는 얘기죠?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입니다. 그래서 공급의 감소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 그리면 되겠네요. 좌측이 그리면 돼요. 알겠죠? 좌측.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2점에서 2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점을 찍어본다면, 이렇게 찍어본다면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뭐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몇 번 그릴 수 있죠? 그려보면 그래서 공급의 증가는 공급의 감소는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죠? 2점에서 2점으로 가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뭐라고요? 감소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줄 아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 그릴 수 있나요? 연습해 보세요. 좀 어려워요? 할만하죠? 어려워요? 겉보기에는 그냥 어떻다고요? 아주 명석해 보이시는데 이해가 좀 안 되시나 보네. 겉보기에는. 예? 겉보기에는. 자, 사실은 안 그런가 봐요. 야,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다 변하는 경우 생각할게요.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공급은 감소할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어,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둘 다 변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걸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거는 잡을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거기 다 그려져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다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P0, 얘는 뭐랄까요? Q0 딱 결정돼 있었죠. 근데 자, 사람들의 소득 같은 게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생산 요소 가격 같은 게 올라가면 공급이 감소할 수 있죠. 공급은 이게 감소할 수 있네요. 감소는 왼쪽, 증가는요 오른쪽. 알겠죠?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요 왼쪽. 그러면 얘는 집에 가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린든 요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무조건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은 뭐라고요? 올라가는데 자, 현재는 균형점이 요거죠. 요거니까 균형량은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증가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조금 감소하는 게 아니라 크게 감소했다면 크게 감소할 수 있죠. 이래도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점을 찍어본다면 그런데 이때는 오히려 균형량은 감소했죠. 감소했잖아요. 이렇게. 자, 아까는 증가, 지금 감소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만 물어본다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알 수 없다. 알겠죠? 균형량은 이거 갖고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물어보려고 한다. 다 물어보려고 하면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어떤 게 뭐라고요? 변화폭이 크냐. 그래서 얘가 변화폭이 좀 작고 상대적으로 얘가 변화폭이 뭐 크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둘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둘 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요래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P0 얘는 뭐랄까요? Q0 이렇게 결정돼 있었는데 자,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오른쪽이죠. 수요 증가는 오른쪽이죠. 공급의 감소는 왼쪽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하는 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여기 가는 폭이 커요, 작아요? 작은데 이게 수요 공급의 감소 폭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감소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얼마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2점에서 2점으로 바뀌었죠? 바뀌니까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네요. 이렇게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했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가격 상승 뭐라고요? 균형량 감소. 되셨나요? 근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
자, 이 그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죠?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이거 지워도 되죠? 적혔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이 변화폭이 작은 거 있죠? 변화폭이 작은 거 이거 있죠? 이거 무시하고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뭐만 그리면 된다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뭐만 그리라고요? 공급의 감소. 그럼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 뭐라고요? 균형량 감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 균형 감소.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알겠죠? 두 가지. 요거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자, 어떤 분들은 막 이거 무식하게 막 암기하고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학은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림 가지고 문제도 풀고 그림 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거지 뭐 암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알겠나요? 요거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를 볼 거면 어디를 볼 거냐면 26페이지 볼게요. 26페이지에 자,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 알아볼게요. 이렇게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랄까요? Q0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1번은 지금 하지 마시고 자, 1월 달에 할 겁니다. 2번 볼게요.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밑줄 치시고 해당 아파트와 밑줄 쳤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완 관계가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밑줄 치세요. 보완 관계가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 얘는 항상 보완제 하면 커피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커피하고 프림 써놓은 다음에 지금 커피 입장에서 프림이 보완제죠? 그러면 프림 가격이 올랐죠?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덩달아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그럼 잡으세요. 그러면 덩달아 커피도 안 살려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맞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자,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 점은 1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자, 어떤 재화가 있는데 보완제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커피 입장에서 보완제가 뭐라고요? 커피 입장에서 보완제가 프림이라고 했죠? 그럼 프림 가격이 올랐죠?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덩달아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그러면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하락했고 균형량은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 관계가 있는 재화의 가격이 올랐다. 프림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해당 지역 아파트의 임대료가 곧 가격입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뭐라고요? 가격이다. 가격을 하락시키는 용이다. 이해가 되겠나요? 다시 해요?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자, 항상 보완제 하면 커피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프림. 프림 가격이 올랐죠? 프림 안 사고 커피 덩달아 안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가격 하락하는 겁니다. 임대료 하락.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항상 요거 지워 되나요? 이거 괜히 지웠네요. 자, 이 수요가 이건 감소하는 경우고 얘는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자, 3번 볼게요.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거는 우리 측에서 따질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면 가격 하락 균형량 뭐라고요? 증가. 자, 읽어볼게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수급량은 늘어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볼게요. 4번 볼게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가는 아파트 시장에서 자, 얘는 이런 걸 뭐라고요? 우하향한다. 이런 거 뭐라고요?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P0, Q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수요가 밑줄 쳐볼게요. 수요가 증가. 밑줄 쳤나요? 그럼 바로 밑에 공급이 감소. 밑줄 쳤나요?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한다고 할 때, 자, 가격은 상승하지만 수요의 변화폭과 공급의 변화폭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 감소, 불변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아까 똑같은 겁니다. 자, 수요는 증가한다고 했죠? 아까 수요가 아까 증가했다고 했죠? 증가는 오른쪽. 그다음 공급은 감소했다고 했죠? 감소는 왼쪽.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이때는 균형량이 좀 증가했죠? 근데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한다면 오히려 공급은 감소할 수 있죠? 자, 어디 갔어요? 요때는 균형량이 증가했죠? 근데 요때는 균형량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량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5번 있죠? 5번 있죠? 5번이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거를 전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잠시 후에 그 문제 나눠드릴 겁니다. 거기서 풀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니까 여태 했던 게 뭐냐면, 자, 아까 첫 시간에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 있죠? 수요가 증가하는 오른쪽, 감소는 뭐라고요? 왼쪽. 이거 그릴 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들 있죠? 공급의 증가는 뭐라고요? 오른쪽, 감소는 뭐라고요? 왼쪽이다. 이거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3시간 넘게 강의했는데 결론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결론이 여태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A4 용지 한 장도 안 돼요. 정리가 딱 돼 있다 뭐라고요? 한 장거리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책을 보면 막 한 30페이지 돼요. 알겠나요? 3페이지 되니까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래서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만 어떤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투자론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한 장 정도, 한두 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공부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하라면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겁니다. 알겠죠?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저랑 같이 계속 하면 할수록 뭐 대충 그런 거다 하고 뭐 별거 공부할 것도 없다 그렇게 나온다면 공부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암기할 게 많고 뭐 할 게 많다 이렇게 나오면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겁니다. 시끄럽나요? 좀 시끄럽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시 한 20분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